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제가 방송을 시작한 이래 가장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예. 아주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니까 팝콘하고 콜라 같은 거 드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며칠 전에 국내 경제 뉴스에 짧지만 꽤 여러 곳에서 보도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죠. 이 사람이 워런 버핏, 세계적인 투자자입니다.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곳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 워런 버핏을 제치고 세계 부자 3위에 올랐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워런 버핏이 3위였는데 저커버그가 6월 7일 기준으로 역전을 시켜서 새로 3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블룸버그 통신이 7일 짧게 전한 뉴스인데요. 예. 가끔 경제 뉴스 보시면 세계 부자 순위 이런 거 종종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뉴스의 출처가 보통 두 곳입니다. 연간 단위로 올해의 세계 400대 부자 이런 발표가 나오는 곳은 출처가 포브스라는 잡지입니다. 포브스는 경제 잡지고 격주간지고요. 이 포브스가 매년 세계 최고의 부자 리스트를 작성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예. 반면에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이 블룸버그의 부자 순위는 좀 특이합니다. 블룸버그는 포브스의 라이벌이고 블룸버그 그룹의 주간지인 비즈니스위크는 포브스하고 주간지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죠. 그런데 이 블룸버그가 홈페이지에 블룸버그 빌리어네어 인덱스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쯤 돼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처럼 이 지수가 매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포브스 부자 순위는 연간 단위의 발표라면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는 매일 업데이트가 되는 그날 순위가 역전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예, 예. 이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는 기업 주가가 매일 바뀌니까 그걸 반영을 하고요. 부동산 지표 같은 건 공신력 있는 발표나 보고서가 나오면 그 바뀐 부동산 가격도 반영을 해서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예. 근데 해보면 양쪽 순위가 얼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서양 부자들이라는 게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재산이 대부분 주식에 몰려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감춰진 비자금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두 잡지가 계산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하고 하여튼 뽑아보면 순위가 1위부터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오늘은 그래서 이번에 뉴스가 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예. 기록이 달러로 나와서 대충 환율을 그냥 편하게 1대 1000으로 환산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위가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존 창업자죠. 지금 재산이 142조 원쯤 됩니다. 2위가 그 유명한 빌 게이츠 94조 원 정도 되고요. 3위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죠. 81조 정도 됩니다. 4위가 위대한 투자자 워런 버핏 81조 정도 되고요. 5위가 아만시오 오르테가라고요. 스페인의 그 패션 그룹 자라라는 곳을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산이 76조 정도 되고요. 6위는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프랑스 기업가인데 저는 사실 이 사람을 잘 몰라요. 그런데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더라고요. 이 사람이 루이비통, 디오르, 펜디 이런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라는 그룹의 창업자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제가 보기엔 좀 꼴통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 아무튼 6위에 올라 있어요. 재산이 75조 원입니다. 예. 7위가 카를로스 슬림, 유명한 멕시코 갑부입니다. 멕시코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 사람은 2007년인가 빌 게이츠를 제치고 한때 세계 부자 1위에도 올랐었는데 요즘은 많이 떨어져서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3조 원 정도 되고요. 8위가 레리 페이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글 창업자이고 IT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재산이 한 56조 원 정도 됩니다. 9위가 세르게이 브린인데 이 사람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러시아계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8위였던 레리 페이지하고 함께 구글을 창업했던 공동 창업주입니다. 이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은 스탠퍼드 대학교 컴퓨터과학 대학원 동창이에요. 이 사람 재산이 레리 페이지보다 1조 원 작은 55조 원입니다. 10위까지만 할 건데요. 10위는 레리 앨리슨이라고요. 오라클 창업주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죠. 그런데 이 사람 재산이 53조 원인데 이 사람 남자입니다. 이름이 레리 앨리슨이어서 왠지 여자같이 들리실 수 있는데 남자인 데다가 매우 공인된 마초 또라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서양 부자 중에서 성격만 따지면
우리나라 재벌들하고 제일 가까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별명이 실리콘밸리의 악동이고 어허. 엄청 거만합니다. 그리고 무지하게 사치스러워요. 여성 편력도 대단하고요. 이 사람 유명한 일화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사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 이런 주장을 레리 앨리슨이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레리 앨리슨이 그 증거를 찾겠다고 사설 탐정들을 대거 고용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쓰레기통을 뒤지는 엽기적인 일을 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희한한 캐릭터의 사람이에요. 다 나가면 너무 많으니까 오늘 10위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뭐 팝콘 들으시면서 들으시는 브리핑이니까 재미있는 거 하나만 더 소개를 해보죠. 일단 짐작해 두시면 좋은 게 세계적인 부자라고 하면 재산 단위가 얼추 수십조 정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정확해요. 우리는 수십조 하면은 감이 안 오잖아요. 수십조나 수백조나 수천조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오랫동안 세계 최고 부자의 단위는 100조 원이 안 넘었습니다. 지금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최근에 100조를 넘은 게 일대 사건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신서유기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민호 씨가 거기 출연을 해서 저커버그 이야기가 나올 때 저커버그 재산이 1000조 이러시던데 1000조는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감으로 세계적인 부자들은 대략 100조 안쪽, 대부분 수십조 원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얼추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있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시대별로 화폐 가치가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면 인류 역사 전체를 따졌을 때 누가 제일 부자일까? 뭐 이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나올 수가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클레오파트라 재산이 얼마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재산 대부분이 황금이었을 텐데 얼마나 쟁여놨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화폐 가치나 물가 수준 이런 것도 통일이 좀 어렵고요. 그런데 이런 걸 하라고 있는 게 언론이죠. 그래서 이 기준이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독일의 한델스블라트라는 경제신문인데요. 2008년에 자체적인 분석을 해서 인류 역사상 최고 부자 30명을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최고 부자가 누구냐? 그 유명한 석유왕 록펠러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7000년 역사상 제일 돈 많은 사람의 이름을 올린 게 석유왕 록펠러예요. 그래서 록펠러의 당시 재산을 2008년 기준으로 가치로 바꿔보면 360조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지금 제프 베조스 재산의 2배 반이 넘습니다. 3위가 좀 특이한데요.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3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재산이 약 300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니콜라이 2세는 나중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쫓겨나서 폐위가 되고 연금으로 먹고 살게 되죠. 그러다 나중에 결국 처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300조 원 재산 갖고 있어봐야 인생 참 허망한 대표적인 사례인 사람이고요. 로마 역사를 보면 삼두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케사르, 폼페이우스, 크락소스 이 세 사람이 권력을 분점했던 게 삼두정치인데 케사르는 뭐 아시다시피 다 유능한 군인이었고요. 폼페이우스는 굉장히 미남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크락소스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좀 쩌리 같은데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무지하게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특히 황금을 좋아해서 크락소스가 나중에 전장에서 죽는데 후손들이 이 크락소스의 두개골에 녹인 황금을 부었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 재산을 환산해 보면 요즘 돈 19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당연히 30위 안에 들어오고요. 이 외에도 역사상 부자의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클레오파트라도 들어갑니다. 나폴레옹도 여기에 들어가요. 영국 엘리자베스 1세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멘호테프, 이집트 파라오죠. 이 사람도 들어가고요. 근데 당시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굉장히 많은 반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일 거셌던 반론이 뭐냐면 역사상 30대 부자에 솔로몬이 빠졌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솔로몬을 집어넣어 달라. 뭐 이런 반론이 제일 많았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뭐 여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해보죠. 요 세계 부자 순위에 한국 사람들도 톱10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을까요? 이런 거 궁금하죠. 대략 아무리 많이 올라도 50위권 정도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지금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를 보면 59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어제자 순위에 18조 원 정도로요. 그리고 우리나라 2위 부자는 이재용이나 정몽구가 아닙니다. 제약회사 셀트리온 총수 서정진 회장이 우리나라 2위고 세계적으로는 177위예요. 재산이 8조가 넘습니다. 3위가 이재용, 8조가 안 되죠. 세계 순위로는 한 235 이렇게 돼 있는데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는 2012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연간 단위로 발표하는 포브스 부자 순위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포브스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10위 안에 든 적이 있어요. 누굴까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찍어 보십시오. 누가 우리나라 사람 중에 10위 안에 들었겠습니까? 짐작이 잘 안 가시죠? 뭐 이병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신격호 롯데전 회장입니다. 그 사람 일본 사람 아닙니까? 원래는 경남에서 태어났다가 젊었을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사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일교포라는 이름을 듣고 있는데 어쨌든 태어나기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고요. 근데 이 사람이 1989년 포브스 발표에서 세계 5위에 올랐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신격호 재산이 8조 원인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부자 순위를 보면 1위가 스스미 요시아키라고 일본 세이브 그룹 총수였고요. 2위가 일본 부동산 재벌이었던 모이다이 기치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세계 10위 부자 중에 6명이 일본인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때가 바로 일본 부동산 버블이 극심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쿄 땅값이 뭐 미국 전체 땅값과 맞먹는다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땅 가진 사람들이 다 세계 10위 부자에 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신격호 씨도 일본에 부동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격호가 이해에 세계 5위의 부자 이름을 올렸고 이듬해 해도 9위, 뭐 그 다음 해에도 12위 뭐 이러면서 몇 년 동안 10위권에서 오르락내리락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여담은 이 정도로 하고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나오는 세계 10위권의 부자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다 상업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버지로부터 뭐 물려받고 이런 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재벌들과는 궤가 아예 다르죠. 둘째로 이 사람들은 돌연변이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혁신경제 이야기 드리면서 진화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혁신은 돌연변이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돌연변이는 기존 질서와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가진 사람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건이고 할아버지가 이병철인 사람한테서 돌연변이적인 혁신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1위 부자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막 치고 올라온 사람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부자 1, 2위는 맨날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페북 창업자 저커버그도 치고 올라오고 제프 베조스는 아예 1위가 됐는데 2위 그룹하고 멀찍이 떨어진 압도적인 1위입니다. 100조 대 재산을 훌쩍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베조스라는 사람은 세계 IT 업계의 이단화 같은 사람입니다.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원이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얼마냐. 100원 팔았는데 30원을 남겼다. 이러면 영업이익률이 30%가 됩니다. 그런데 IT 기업들은 노동집약적인 산업도 아니고 공장 있는 것도 아니어서 설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IT 기업들은 막 30%, 40%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나와요. 10,000원 팔면 3,000원, 4,000원을 이익으로 남기는 거죠. 네이버 같은 회사도 영업이익률이 한 30, 40% 정도 됩니다. 제조업은 절대 이렇게 못하거든요. 공장 돌려야 되고 인건비 들고 하니까요. 제조업은 영업률이 10% 정도면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봐요. 그런데 IT 기업들은 30, 40% 올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 세계 1위 부자 베조스가 이끄는 아마존의 영업이익률이 몇 퍼센트 정도일 것 같습니까? 1위니까 한 50%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아마존은요. 영업이익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기업입니다. 매출을 10,000원 올리면 회사가 남기는 돈이 빵원이에요. 안 남깁니다. 올해 1분기인가 아마존 이익률이 3%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쇼크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IT 기업이 이익률 3% 나오면 CEO 당장 모가지 날아가죠. 근데 아마존은 영업이익률이 3% 나오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우와 아마존이 이익을 3%나 남겼대. 진짜 쇼킹한데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너무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베조스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조스의 철학은 이익을 남기는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베조스는 기업의 이윤을 정말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돈을 벌잖아요. 계속 투자를 합니다. 베조스의 철학이 남김없이 투자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상장 기업들이 깔고 앉은 현금이 600조인데 이걸 가지고 뭐 2세 승계, 3세 승계 이러고 있는데 베조스가 보기에는 웃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그게 바로 아마존이에요.
이 엄청난 철학과 투자 열이 엄청난 공격성 이게 그 망해가기 직전이었던 아마존 유통기업을 지금 세계를 제패하는 유통기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IT 쪽에서 제일 유행하는 말이 to be 아마존드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존 당하다 이런 말입니다. 고유어처럼 사용이 돼요. 세계적인 장난감 회사 중에 토이저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토이저러스가 아마존 때문에 폐업을 합니다. 팔리지가 않아요. 고객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이랑 손잡고 토이저러스에 와서 재밌는 장난감 다 체험해보고 구매는 아마존에서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미국 유통업계의 최강자였던 월마트도 이제는 아마존한테 쪽을 못 쓰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베조스의 경영 철학이 옳다 그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혁신적인 돌연변이란 기존의 기업 환경, 기존의 상상력을 완전히 뛰어넘는 진짜 그야말로 돌연변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 기업인들 중에 어떤 발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돌연변이적인 혁신은 제가 장담하지만 절대로 재벌 3, 4세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 10위권의 부자가 전부 창업자인 게 바로 그걸 증명하고 있죠. 또 한 가지요. 이 사람들은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뽑는데 굉장히 큰 공을 들여요. 아마 이 10대 부호 중에 자식한테 이 기업을 물려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멕시코 갑부인 카를로스 슬림이나 자라 창업주 아만시오 오르테가 정도인데 아만시오 오르테가도 좀 애매합니다만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딸이 지금 자라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그 자녀가 이녀 일남입니다. 제니퍼 게이츠, 로리 게이츠, 피비 게이츠 이렇게 있는데 이 3남매는 아예 마이크로소프트 근처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물려주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나이가 88세인데 아직도 현업에서 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경영 욕심이 있어서 아직 뛰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유일한 취미가 주식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인생의 낙이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후계자를 뽑는데 지금 한 10몇 년째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검증하고 준비를 시킵니다. 자기의 가치 투자 철학을 지킬 후계자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고르고 단련시키는 과정이 10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지 보도들이 매년 하는 짓이 올해에는 과연 버핏의 후계자가 결정될 것이냐 뭐 이런 게 매년 헤드라인으로 나옵니다. 올해는 지금 2명의 부회장이 경합하고 있는 모양인데 당연히 두 사람 다 버핏 가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전문적인 투자자들입니다. 이게 기업을 유지시키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식 새끼들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창업자의 정신을 잘 이어받을 가장 유능한 사람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단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계가 정말 잘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재벌 생태계는 영미식 자본주의하고 비교를 해봐도 정말 후진 겁니다. 뭐 이 정도로 대충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해서 오늘은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가 나와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부자들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부럽기도 하고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가 좀 본받아야 되겠다는 싶은 점들도 있고요. 예.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받아들여서 부자들의 세계를 우리가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 부자들의 세계를 질투합니까? 그런데 자기 능력껏 경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부를 혜택을 받고 그리고 그 기업이 혁신을 하고 더 나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 좋은 후계자를 고르는 이런 기업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